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개업 유가장. 오늘은요, 예, 장윤미 변호사가 지방 재판이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김필성 변호사, 유하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신장개업 김유신 두 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필성 변호사님 그리고 유하경 변호사님. 꼬꼬무 같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차기 내각 후보자들의 의혹, 사법 리스크 이거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따져봤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따져봐야 될 게 더 많아지고 있어요.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종합 선물 세트가 끝이 날지 모르겠는데요. 자, 한 분 한 분 좀 보겠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어제 오늘 그제 요 사이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월요일 날 청문회 하는데 칼럼 썼던 것들이 막 다시 재조명되면서 이분의 역사관 내지는 일본 아시아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준법 정신이 좋다. 한국은 떼법의 나라다. 뭐 이런 등등등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사실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죠.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볼 수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사실 이게 지금 역사적인 문제들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관점들도 사실 같이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거를 뭐 사실 뭐 컬럼도 컬럼이지만 무슨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세계를 경영해봤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말은 이거는 공개 강연에서 했던 말이라고 해요. 예, 공개 강연에서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세계를 경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2차 대전을 그리고 뭐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게 타당한 건지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장관으로서의 업무 적합성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세계를 경영하고 세계를 지배해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을 세계 경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참 역사 인식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이게 참 문화부 장관을 해야 되는 분이 이렇게 국제 정세나 뭐 세계 역사에 대해서 일반인의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발언들을 또 반복한다 그러면 참 걱정이 되죠. 특히나 뭐 반중 정서도 강하게 드러낸 칼럼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한류 같은 경우에 문체부 장관이 그 관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총괄을 해야 되는데 한류 열풍의 중심지가 중국이고 팬들도 상당히 많은데 반중 정서를 이대로 계속 노골적으로 표출하면 좀 걱정이 되죠. 예, 그러니까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일본이 과연 준법 정신을 순찰했는가, 특히 일본 제국주의에 있어서 준법 정신. 그러네. 거기에 관련돼서 사실은 그 연구 같은 것들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서 같은 것들이나 연구소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일본 제국주의가 그렇게 폭주했던 이유는 뭐 파벌주의 그다음에 규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사실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반준정서 같은 경우도 주로 어디서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냐면 그분이 무슨 방역과 관련해서 무조건 봉쇄하지 않았다는 걸 문제로 지금 삼고 계시는데 그거 언제적 얘기예요? 근데 사실 좀 다 알고 이제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지만 무조건 봉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관계나 지식 문제에 있어서도 관점만이 아니라 사실관계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장관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기업에 다니는 딸이 비정상적으로 연봉이 올랐다. 이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만약 이 오른 연봉이 이 배임 수재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배임 수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유 없이 급여를 특정인에게 많이 줬다고 하면 이 회사 자체가 배임죄가 될 수 있고 그 이익을 알면서 불법적으로 수뢰한 박 후보자 자녀 문제가 사실이라고 하면 배임죄의 이익을 받은 사람으로서 공범이 될 수 있겠죠. 네네. 사실관계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네네. 말씀해 이분이 주시죠. 이제 박 후보자 둘째 딸 차녀인데요. CJ 제일제당에 근무를 했습니다. 2016년에 입사를 했고요. 그 2017년 연봉이 3,99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기본급이 20% 올라요. 상여금은 778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가 총 778만 원 오르고 그러면은 총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2017년이랑 비교를 하면 4년 만에 두 배가 급여가 되네. 2배 된 거죠. 정확히는 2배 아주 약간 넘습니다. 워낙 대기업이라 이렇게 4년 만에 월급이 2배씩 올라가기도 하나요? 그 뭐 CJ 제일제당 입장으로는 예. 그 추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 일반적으로 회사 성과가 좋으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줬다. 박 후보자 자녀만 혜택을 본 것은 아니다. VIP 자재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 원칙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다른 직원들과 비교를 한번 청문회에서 해봐야겠죠. 궁금하네요.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네. 일단 잘 아시겠지만 유필성 변호사님. 예. CJ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화산업 관련 회사라면 기업이라고 그러네요. 해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저기 문화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CJ에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CJ 지금 아시겠지만 뭐 사실 뭐 저 경제나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기업 중에 하나가 또 CJ로 꼽힙니다. 네. 왜냐하면 뭐 CGV나 뭐 이런 영화 산업이나 영화, 이런 극장. 것들 관련해서 예, 예. 사실은 CJ가 많이 어려운 일을 겪었고 네. 저도 사실 업무상 CJ와 관계돼서 좀 엮여본 적이 있었는데 CJ가 힘들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CJ 공식 입장은 다 많이 줬다.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 실적이 많이 좋아서 특별 상금이 많이 나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적이 좋았느냐? 이거부터가 궁금하네요.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CJ 계열사들이 사실 많이 뭐 몇 개 있잖아요. 네네. 문 닫는 경우 케이스도 많고 제가 실제로 본 것들도 있는데 정말 그랬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CJ 연봉이 2배 오른 거는 뭐 4년 만에 2배 이상 올랐다는 건데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지금 여전히 CJ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그 문화부 장관의 딸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따져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자, 근데 박보균 후보자는 그밖에 재산, 상속, 증여 자료, 주식 거래 내역, 자녀 유학 관련 비용 송금 내역 등등 청문 자료 대부분을 못 내겠다. 예. 이 청문 자료를 못 낸다고 해서 이게 뭐 법적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잖아요. 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후보자들이 자료를 다 잘 안 내고 있는 안 그런 내죠.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은 너무 많이 요구해서 못 낸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 나가고는 있는데 네. 너무 많이 요구한다 그러면서 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뭐 등등등 그다음에 회사와 관련해서는 영업비밀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영업비밀 이게 주로 방패막이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라고 만든 법이 아닌데 입법 취지가 원래. 그렇죠. 예. 개인정보보호법이랑 영업비밀 보호 관련된 법률이 여기 해당되는지를 검토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 보려고 하는 게 아닌지 국민들이 결과적으로. 그런 의심도 좀 보내고 있고요. 네. 너무 많이 요청을 해가지고 뭐 못 냈다라고 하면 네. 그래도 조금 덜 내더라도 내긴 내야 될 텐데 그렇지. 수치를 보면 민주당이 75건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박보균 후보자에게. 예. 근데 그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숫자만 봤을 많지 때는. 않은데 한덕수 총리는 천 건이 넘어요. 예. 근데 75건 정도면 뭐 이런 타당하다라고 보이는데 네. 그 중에 7건밖에 안 냈어요. 네. 그 항목도 보면 가장 중요한 재산, 네. 그리고 상속, 증여, 주식, 자녀들 유학, 교육 관련, 네. 그리고 자녀들 출입국 기록, 대학 출강 자료, 뭐 이런 내용들은 지금 전혀 안 내고 있습니다. 제가 네. 얼픈 한 6, 7개 항목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그 인터넷 그 유튜브에서 한 분이 우리 아들 CJ 다닌대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들 월급 감액됐어요. 이렇게 예. 댓글을 달아주신 분 계십니다. 최근 CJ 쉽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되면은 이제 뭐 비교 사례들이 넘쳐나겠죠, 이제. 네. 뭐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시더라. 이게 뭐 사실관계는 청문회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예, 텐데. 확인해봐야겠죠. 그리고 박보균 후보자 관련해서는 그 와인의 향기 장충기 전 삼성 그 부사장인가요? 이 양반이 한테 문자 보냈던 왜 장충기 삼성 부사장한테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냈었잖아요. 예. 보내주신 와인의 향기 가지고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뭐 이런 문자가 보냈던 게 그 당시에 이게 나왔었어요. 언론계에서 이런 사람이 문자 보냈다. 장충기 삼성 부사장한테. 예, 장충기 씨 여러분들 좀 잊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예. 장충기 씨는 삼성그룹의 지휘 통제실 역할을 했던 예. 미래전략실 차장 출신입니다. 예. 실무 이제 담당자인데 예. 국정농단 사태 때 박정희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예. 뇌물 공여죄로 실형 2년 6개월 선고받고 예. 수감돼 있다가 올해 대선 끝난 지 일주일 뒤에 가석방된
그런 네. 사람입니다. 일단 거기는 증인 채택은 됐다고 하고요. 장충기 씨. 예, 됐다고 뉴스타파 하네요. 보도에 따르면 2014년 12월에 중앙일보 부사장 대우로 박보균 씨가 승진을 하셨어요. 장충기 차장에게 와인을 받은 뒤 같은 날 17일 2014년 12월 17일 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이 아니란 얘기네. 보내주신 와인의 향기 자축 분위기 띄워주고 박보균 올림 이렇게 예. 보낸 문자가 있습니다. 예. 예. 박 후보자 장녀가 예. 미국 로스쿨 입학 전에 예.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네. 이 대기업이 삼성전자. 예. 친하세요. 삼성전자, CJ 이쪽이랑 주로 친하세요. 지금. 뭐 중앙일보도 뭐 그쪽 다니셨으니까. 계열이니까. 다니셨으니까. 예.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박진 후보자. 자, 월요일 날 청문회를 하는데 여기는 증인하고 참고인 채택도 한 명도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냥 있는 자료 갖고 청문회 한다는 건데 일단 자제분들과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아들이 카이스트 입학 때 재외국민 특별 전형으로 입학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군대 갈 때는 군대를 군대를 뭐 아파서 안 간 부분도 있고 또 재외국민 특별 전형으로 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 국적 선택할 때 외국 국적을 선택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거 재외국민 전형 특별 전형으로 입학했다. 이 의혹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이제 현재 지금 제기된 의혹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2국민 특별 전형으로 입학을 했는데 당시에 이중 국적 상황이었던 걸 이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박 후보자 쪽 이제 그 해명은 뭐냐면 당시에 그걸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당시엔 아예 그 카이스트에는 제2국민 특별 전형이 없었다. 없다. 그리고 신입생 3차 전형으로 그냥 입학한 것이다. 네네. 그리고 당시에 지원 자격은 2002년 3월에서 8월 기간 중에 국내외 외국 고교를 졸업할 예정인 자로만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전 국적 여부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가능했다. 네. 그리고 이분 박진 후보자 쪽 입장으로는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해요. 본인이.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일단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보다 좀 복잡하긴 한데 국민들이 궁금해한 건 그 소위 도박 사이트 아들 도박 사이트와 어떻게 된 거냐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뭐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는데요. 아 그래요? 엔서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캐나다에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이 후보자의 아들이 근무를 했는데 알아보니까 설립자로 등재도 돼 있더라. 근데 단순 개발자라고 해명했었어요. 예. 뭐 그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여튼 설립자에 등재가 돼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깊이 개입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사실이 있고 네. 특히 중요한 거는 TV조선 단독 보도로 지난주에 이제 나온 보도인데 계속 관련이 없다, 퇴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박 후보자 장남이 스스로 비즈니스 관련된 SNS에 올린 자기 이력 내용이 발견이 됐어요. 그렇죠. 이 내용을 보니까 엔서스라는 업체는 아닌데 OK 컨설팅. 예, OK 컨설팅이라고 이 회사는 엔서스라는 업체가 세운 회사입니다. 자회사죠. 예, 자회사 비슷한 건데 어디에 세웠냐? 조세 피난처인 어느 섬에다가 퀴라소라는 섬 아세요? 네덜란드령 퀴라소랍니다. 예. 카리브해 남부에 있는 소엔틸레스 제도를 이루고 있는 섬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는데요. 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요. 예. 왜냐?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유령 회사를 세우는 범죄자들이 이용하는 섬입니다. 네. 여기에 이 OK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SNS에 네. 소개했는데 업무가 뭐냐? MLRO 약자인데 머니 라운더링 리포팅 오피서. 돈 세탁을 기록하는 직원입니다. 직역하면. 라운더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금 세탁 모니터 업무를 맡는다고 돼 있는데 불법적인 업무, 좀 뭐 음지에서 일하는 업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회사도 유령 회사, 조세 피난처에 세워진 회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대단히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러는 거죠. 박 씨 아들은 그 이중 국적에서 국적 포기할 때요. 2002년에 미국 국적을 포기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시면서 예, 맞아요. 그렇게 했다. 2002년에.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셉 엔서스를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여기서 또 자회사를 만들고 또 자회사를 만들고 하는데 버진 아일랜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영국령 만섬, 네덜란드령
퀴라소 인터내셔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사안은 둘로 나눠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네. 엔서스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예. 그 믿을 만한 곳인가. 네.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박진 지금 지명자 쪽에서는 이게 원래는 뭐 컴퓨터 게임 개발하는 회사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사인에서도 지금 보도를 여러 번 했었고 네. 뭐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서 네. 뭐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걸 만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정황들이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엔서스라는 회사가 정말 도박 사이트와 자금 세탁과 관련된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엔서스와 지금 이 장남과의 관계가 또 문제인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처음에 이제 박진 후보 장관이 지명이 됐을 때 그 아들의 재산을 공개를 거부하면서 거부하는 사유로 독립생계를 하고 있다. 네. 독립생계하고 있던 내용으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회사에서 일 잘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고위 직원이다라는 내용의 엔서스 그룹에 그걸 냈다고 해요. 네. 계직을 냈다. 그러니까 예. 당시 독립생계를 하는데 네. 그 돈은 엔서스 그룹에서 받고 있다. 받고 엔서스 예. 그룹에서 잘 일하고 있다라고 네네. 해서 내서 이걸 가지고 독립생계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 도박 사이트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그 회사를 퇴사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주위에 여러 아까 말씀하셨던 SNS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캐나다 이 엔서 자체는 캐나다에 있다고 그러니까요. 네. 캐나다에 설립 신고를 할 때도 이름이 창립자로 들어갔고 창립자로 들어가 있다고. 네, 그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최근에 예. 우리 이 아들이 엔서스에서 월급 받고 자기 생활 잘 해가고 있으니까 신고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라서 관련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만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뭐 외국환관리법 뭐 이런 거나 그런 것도 다 될 수 예. 있고요. 이분이 정말 도박장 개설제 이거 외국에 있는 거라 도박장 그렇지 않아요? 개설제도 해당할 수 있고요. 예. 뭐 세금 관련해서 예. 세금 탈루 조세범 처벌법 예. 관련해서 검토를 좀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 장남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됐는데 조세핀 한채와 이런 것들과 깊이 얽혀 있는 사람이 지금 장남으로 여전히 얽혀 있는 거, 지금까지 얽혀 있었다는 사실이 네. 장관을 직을 수행하는데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따져볼 필요는 있는 거죠. 예. 그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업무 수행의 적정성도 따져봐야 되고 사법 리스크도 이 아드님에 대해서는 박진 후보자가 뭐 공범이 아니다 뭐 그럴 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드님은 뭐 조세 관련된 범죄, 그다음에 외국환 관련 범죄, 그다음에 도박장 개설 과 관련 도박장 개설제가 우리나라에 따로 있어요. 도박제 말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도박장 열면 도박장 개설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등등이 법률상 사법 리스크로 검토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호영 후보로 가볼까요? 정호영 후보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뭐 하나씩 얘기하는 건 뭐하고 변호사님들이 보시기에 야 정호영 후보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겠다 싶은 거 하나씩만 좀 짚어주시죠. 한번. 저는 뭐 법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정호영 후보자 아들이 아팠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급 나와서 현역을 면했죠. 그랬죠. 이 병명이 척추 협착인데 예. 소견서에 보면 장거리 걸으면 통증이 재발할 수 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악화하면 수술해야 된다라고 예. 2015년 11월자 진단서에 써 있거든요. 네. 근데 두 달 뒤인 2016년 1월달에 여행을 갑니다. 예. 여행을 가는데 보통 여행이 아니고 고성 둘러보기 패키지 여행이라고 그러던데. 8박 9일. 예, 동유럽 참. 예, 동북아래. 8박 9일 왕복 24시간 비행. 예. 9일 동안 동유럽 5개 국가 13개 도시를 도는데 이동 거리가 2,500km. 사흘을 둘러봐도 부족하다는 국립공원부터 성곽 도보 투어가 유명한 곳까지 거의 모든 관광지가 도보로 걸어서 둘러봐야 되는 곳들이었다. 제가 작년 작년 추석부터 올 설까지 허리가 아파가지고 정말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고 여기서 방송 진행할 때 빼놓고는 계속 서서 일을 했거든요. 예. 불가능합니다. 허리 아픈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8박 9일이 아니고 8.9초도 서 있기 힘들 때 있어요. 예, 척추 맞아요. 협착 걸리면은. 예. 예. 근데 이게 가족 여행이라는 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병역법 위반 소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짜 진단서 내가지고 사급이 됐다면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법적인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자면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병역 비리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 사급 진단을 받은 곳이 아버지가 근무했던 병원인데 경북대 병원. 혹여나 뭐 아버지가 관여돼 있거나 진단서를 작성하는 의사가 특수관계에 있었거나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조사는 필요할 텐데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따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 경북대 구술 면접 치렀고 그다음에 그 시험 볼 때 뭐 이 본인 수업을 그 정호영 후보자가 진행하는 수업을 딸이 들었고 시험 문제도 아버지가 냈고 채점도 아버지가 하고 성적 입력도 아버지가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업무 방해 아닙니까? 입학한 이후 얘기인데 예. 일단은 뭐 내부 규정은 분명히 위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규정은 어쨌든 자식이 수업을 들으면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신고 안 했고요. 안 한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뭐 정호영 후보는 말로는 당시에 이제 병원장으로 열심히 바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개설된 강의긴 하지만 다른 교수들이 들어와서 강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팀 강의래요. 팀 수업이라서 5명의 교수가 돌아가면서 강의하는 건 맞대요. 네. 근데 평가 교수들 중에 총 책임자가 정호영. 후보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아주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게, 잘 아시겠지만, 의대 들어가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렵지만, 의대 내에서 학점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과로 어떻게 진로가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기 딸이 그 수업을 듣고 점수를 매기는데 물론 뭐 필요하면은 뭐 전공 필수 이런 거면 들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신고하고 하는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공정하게 학사 관리를 해야 하는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 예, 그렇게 그래서 볼 수 위계에 있어요. 의한 업무 방해죄로 만약에 이제 뭐 변호사 시험 같은데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구성하겠죠. 네. 시험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딱 쓸 것 예, 같아요. 우리 이 사람 업무 방해다. 위계에 의한 아버지 업무 임을 방해. 알리지 않음으로써 아버지 임을 숨겼다. 이거는 이제 기망이 되거든요, 법적으로는. 예.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예. 될 수 있다. 시험 문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풀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시험 문제 법률상으로 오늘 나왔던 거는 전부 다 사실 다 이렇게 답안지로 쓸만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예. 자, 관련돼서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법률상의 의견들이니까요. 반론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후보자님들은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면 반론도 충실하게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장개혁 김유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학용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